자, 거기 10페이지 보면은 무형자산이 있는데, 자, 거기 1번에 무형자산도 이론 문제로 잘 나와요. 여기도. 자, 1번에 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자,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이 영업권이 있는데, 자, 영업권은 자산으로 잡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연구비가 있는데, 연구비는 단기 비용 처리예요. 이게 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개발비가 있죠. 이렇게. 근데 개발비는 요것이 자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게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이게 무형자산으로 잡히는 거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게 다 단기 비용이에요. 이렇게. 단기 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자체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 요 네 가지. 자, 요것은 무조건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것 중에서 요 개발비로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요것만 유일하게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단기 비용이다. 단기 비용이다. 이게 1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 연구비 비용이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는 자산 또는 단기 비용이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은 단기 비용이에요. 지금 거기 나오는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연구활동은 무조건 단기 비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렸고, 자, 3번에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충족한 시점부터 원가로 들어가고요. 처음에 비용 처리한 거는 수정하지 않아요. 요게. 근데 처음에 비용 처리한 것까지 원가로 수정을 해서 인식하는 거 아니다. 자, 요거는 의외로 잘 나오는 멘트. 시험에 이론 문제에서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소급해서 자산 처리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내용눈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상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눈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지. 이게. 그래서 이 비한정인 무형자산.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영업권. 이렇게. 매수 영업권. 그 다음에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이렇게. 자, 요 세 가지. 자, 매수 영업권하고 비한정인 무형자산하고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을 안 하죠. 얘네들은 다. 상각하는 자산이 아니야, 이거는. 에? 근데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잡죠. 이렇게. 근데 환입이라고 하는 거 잡지 않고 잡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이게. 그리고 이 손상은 매년 하죠. 매년. 이렇게. 매년.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비한정인 무형자산 상각을 할 수가 없죠. 비한정이라는 말이 내용론수를 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주로 나오죠. 주로 나온다는 얘기지, 무형자산이 꼭 법에 의해서만 자산으로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지, 이게. 그래서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로 그렇다, 이거 주로. 무형자산은
법적 권리에서 주로 나온다. 근데 법적 권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법적 권리가 아니더라도 통지할 수 있어요, 이게. 방법은 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 갖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무형자산이라고 그래. 만약에 어떤 라이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 거지. 이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내잖아, 이게.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 요 체인점들은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그런 것들은 다 계약이지. 이게. 법적 권리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특허권. 내가 특허 얻었으면은 몇 년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잡아요. 근데 그럼 법적 권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6번에 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어 출판 표지 공개물. 이거 이제 잘 나오는 멘트. 자, 이거.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브랜드 제어 출판 표지 고객 목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단기 비용 처리하지. 예? 자, 7번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구 단계로 봐라. 예?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로 봐라.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멘트. 자, 근데 뒤에 보면은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틀렸어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8번. 내용 논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죠. 근데 손상은 잡아요. 근데 보니까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확실한 경우에만 손상 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손상 징후와 상관없이 매년 한다. 이거 매년 한다. 예? 거기 이제 손상 징후만 있을 때만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손상 징후 없어도 해요. 자, 9번째.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20년을 넘지 않는 내용수 동안에 상각한다. 자, 우리 영업권은 여기 자가 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안 해요. 근데 돈 주고 산 거, 객관적으로 돈 주고 산 영업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옷가게의 권리금을 내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산으로 잡아. 근데 그 권리금을 회계학에서는 영업권이라고 그래. 예? 그럼 당연히 이거는 잡지. 근데 이 초과 수익력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상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왜냐면 내가 인수해가지고 초과 수익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각자산이 아니야, 이거는. 상각을 안 해. 근데 뭐예요? 갑자기 권리금이 사라질 수도 있지. 손상은 될 수 있다, 이거야, 손상은. 예? 이렇게. 근데 그거를 올라갔다고 환입은 성격이 자가창설 영업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환입은 못 시킨다, 이거야.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이 매수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예? 상각하지 않는다. 자, 10번. 자, 기업이 사업 결합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취득한 경우 사업 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영업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요 10번 아주 잘 나오는 멘트죠. 자, 뭐냐면 피취득자가 그 자산을 인식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인식 안 했어도 내가 취득하면서 자산성이 있다고 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피취득자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취득하는 사람이 정의 충족한다면 별도 자산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그 말이 틀렸죠.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 여부 상관없이 내가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며, 요거 유형자산에서 봤었는데,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지한다. 근데 거기 뭐 소급해서 수정한다 이런 말 틀렸죠? 자, 12번에 영업권은 용역 잠재력은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므로 아니죠. 영업권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초과 수익력. 내가 장사 잘해가지고
단골 많이 만들고 그리고 목이 좋게 만들면 번화가가 되면 영어권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나오네. 이게 13번에 보면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 자 새로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새로운은 다 단기 비용이었죠. 요게 그래서 요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이건 뭐냐면 광고 선전비 말하는 아주 교육 훈련비. 그러니까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 이게. 그래서 교육 훈련비. 그래서 이거는 단기 비용이다. 그래서 무형자산도 이론 문제 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도. 자, 거기 투자부동산. 자, 투자부동산은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이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제공한 부동산은, 이거는 리스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 안 하고 채권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투자부동산 아니야, 이게. 자, 여기 앞에 여기 금융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융이라는 말은 돈 빌려줬다, 이거 돈 빌려줬다. 이게 내가 부동산을 줬지만 실질은 돈 빌려준 거다. 그래서 이거는 대여금이에요. 다른 말로 리스 채권이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요거는 투자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하고 공정가치 모형 중에 선택이죠. 선택. 그게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증가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감소분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정가치 모형은 우리 투자부동산의 이 공정가치 모형은 우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다 단기 여긴 수익 처리하고 단기 비용 처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투자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감가상각 안 하지. 그리고 올라가면 단기 수익, 내려가도 단기 비용 이렇게 처리한다.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즉 말해서 공정가치 모형은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오지 않아. 투자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 얘기하면 기타 포괄 손익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 지금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분은 단기 비용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자산은 먼저 상각하고 후 평가한다. 상각 안 한다니까. 거기 상각 안 해요. 그냥 평가만 하지. 선상각 후 그 말이 틀렸어요. 그냥 평가만 해요. 자, 네 번째, 자가사용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자, 요거 자가사용 부동산, 자, 요거 이제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 회계 처리하고, 자, 이제 대체할 때 장부가액으로 돼 있는데, 자, 이거를 투자부동산으로 바꾸겠대요. 자, 투자부동산은 바로 이 개정대체가 시험 문제에게. 자가사용부동산 장부가로 되어 있던 거 개정대체하면은 요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한대요. 그러면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대체를 해요. 근데 차이가 생기지. 장부가액하고.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것은 요 자가사용부동산이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뭐냐면 재평가 모형이야. 그러니까 요것은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하지. 이렇게. 재평가 모형.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에요. 이렇게. 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요 투자부동산으로 개정대체할 때 공정가치로 대체시켜야죠. 그럼 요 장부가액하고 차이가 생겨. 그럼 그거는 단기 손익 처리해라. 이렇게 두 가지. 투자부동산의 개정대체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예? 자, 원래 사용을 목적으로 유형자산 회계 처리에 오다가 이 건물을 임대 주기로 했어. 그 임대가 투자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자가사용 부동산 이 유형자산 회계 처리해 오다가 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로 대체시키면 차이가 생긴다고. 그거는 재평가 모형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해라.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장부가로 되어 있던 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대체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장부가하고 차이가 생겨. 그거는 단기 손익 처리해라. 네?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거기 4번하고 5번 한번 봐보세요. 4번이 뭐예요? 자가사용 부동산을 내가 사용 목적으로 쓰다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을 대체하면은 공정가치로 대체시켜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의 차이가 생겨. 그 차이가 생기면 무슨 회계 처리해라? 거기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라가 아니고 재평가 잉여금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해라. 자, 근데 5번 봐보세요. 내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럼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이 있는데 공정가치로 대체시켜야 돼요? 그럼 차이가 생기지. 그럼 거기 뭐가 틀렸어요? 5번은. 5번은 뭐가 틀렸어요? 거기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고 뭘로 처리해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라. 에? 단기 손익으로. 그게 틀렸지. 자, 그 다음에 6번에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이죠. 이게 투자부동산에 포함되는 그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에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그러면 건설이나 개발에 투입된 원가가 있는데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대요. 자, 건설 또는 개발 중에 있는데, 자, 이것이 완성이 돼요. 그 완성될 때까지 투입된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로, 공정가치 모형으로 지금, 이 분류한대요. 그러면 건설 또는 개발 중에 투입된 원가하고 이제 공정가치하고 비교해서 요거를 단기 손익으로 보내라. 단기 손익으로. 자, 그래서 거기 7번에 해당 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고 뭐예요? 단기 손익이야. 에? 그리고 제가 투자부동산은 기타 포괄 손익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다 단기 손익이라니까,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또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자, 이제 넘어가시고. 8번. 자,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 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에 뭘로? 자, 여기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니까 그 전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대체시켜야 돼, 이게. 근데 지금 거기 나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가사용 장부가죠. 그리고 재고자산 장부가죠. 이렇게 장부가야, 이게. 근데 여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 아니고 이제 원가 모형이야. 그 원가 모형이면은 요거 요로 대체할 때 그냥 장부가를 그대로 승계해라 이거지. 얘는 공정가치니까 공정가치로 받아야 되고, 예? 여기는 또 장부가 이렇게. 그 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얘는 공정가치 모형은 차이가 있잖아, 이게. 예? 이렇게. 그리고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으로 적용해 오던 장부가를 자가사용으로 갈 때도 똑같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다 뭘로 대체해라? 대체 전에 장부가로 승계해라. 예? 근데 여기는 대체 전에 장부가로 돼 있는데 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니까 공정가치로 대체시켜줘야 돼. 차이가 생기지.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은
그냥 장부가로 승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럼 대체하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자가사용부동산은 유용자산 회계처리 해야죠. 그러니까 대체 전까지는 유용자산 회계처리 다 해야 돼요. 그럼 유용자산은 감가상각도 하고 발생한 손상차손도 계산하지. 근데 거기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게 틀렸죠. 그러니까 대체 전까지는 유용자산은 유용자산 회계처리 다 완료하고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회계처리 다 완료하고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 10번. 자가사용부동산을, 자, 자가사용부동산은 유용자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3자한테 운용리스, 자, 운용리스는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돼. 임대차. 그러니까 그 부동산 빌려주는 거다. 그죠?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임대 목적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시켜야죠. 그러니까 자가사용부동산을 제3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니고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에 자,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죠. 그 원가라는 얘기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발생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가에 가산해야지. 시드공가주의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말이 틀렸죠. 오케이. 자, 투자부동산. 자, 이것도 물론 계산 문제 잘 나오지만 이론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금융부채를 한번 봐보세요. 1번 잠재적으로 유리한. 자, 잠재적으로 유리한. 자, 무조건 요렇게 외우자. 저번 시간에 좀 했었던 건데. 자, 잠재적으로 유리한. 뒤에 있는 말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금융 뭐라고? 금융 자산 쪽에서 이렇게 좀 봤었는데. 예? 근데 이 금융 부채는 잠재적으로 뭐예요? 잠재적으로 불리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외우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유리한 금융 자산이에요. 잠재적으로 불리한은 뭐고? 금융 부채고. 그러면 여기 1번은 잠재적으로 거기 유리한을 불리한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 금융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FVPL은 거래원가를 취득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요거 FVPL은 어떻게 하죠? 우리 금융자산에서 봤는데, FVPL은 처음에 취득 시점에 거래원가를 어떻게 해라? 단기 비용 처리해라. 에? 단기 비용 처리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채 발행 시 액면이자율보다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작아요? 시장 이자율이 작대요. 시장에서 이자를 적게 달랜대. 그럼 우리는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지. 맞아? 그럼 무슨 발행? 할증 발행. 할증 발행. 자,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게 지금 액면이자인데 이거는 회사가 약속한 이자고 시장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예요. 그 시장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가 더 커요. 그럼 시장에서는 내가 이자를 많이 줘야 돼. 그러면 할인 발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같으면 똑같으면 내가 액면 발행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를 적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할인 발행이 아니고 할증 발행이고요. 자, 4번에 자, 사채 상환시 시장 이자율이 발행 시 유효이자율보다 작으면, 자, 이자율이 작으면 금액은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작으면 금액이 올라가죠. 네? 이렇게. 자, 이자율이 작으면 금액이 올라간다. 여기 액면보다 내가 시장에서 부담할 이자율이 작으니까 자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부담할 이자율이 커지면 내가 적게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상환하는 시점에 우리 발행 시 유효이자율보다 상환 시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됐대요? 작대요. 작으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자율이 작으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간 걸로 상환하게 되면 부채는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손해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 사채 상환 뭐예요? 손실 나지. 네, 손실 난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발행 시점. 자, 발행 시점에는 뭐하고 뭘 비교해요? 회사가 약속한 거하고 시장에서 부담할 이자율을 비교하죠. 근데 상환 시점에서는 자, 상환시에는 우리가 발행시 유효이자 이렇게. 근데 상환시 시장이자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이자율보다 얘가 더 낮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 그럼 얘는 사채보다 사채 상환 뭐가 발생해요? 손실 같으면 발생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상환시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러면 적게 주니까 사채 상환 뭐에? 이익이 발생하지. 이익이. 자, 해서 4번에 우리가 상환시 시장이자율이 작으면 금액은 올라가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실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상환 우선주는 발행자가 상환 의무를 보유자는 상환 청구권을 가진 경우 금융 부채에 해당하며 비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상환 우선주는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상환 우선주가 이 원금에 대해서 발행자한테 상환 의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소유자예요. 투자자죠. 소유자한테 상환 권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오화예요, 오화. 발행자한테 의무가 있거나 소유자한테 권리가 있다면 이 원금은 뭐가 된다? 금융 부채가 되는 거죠.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배당이 있어요. 주식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 이것이 만약에 누적적이다. 누적적이라는 게 뭐죠? 지급되지 않은 배당을 소급해서 다 주죠. 그럼 마치 약속된 이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누적적일 때는 자, 그 배당이 이자 성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금융부채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친 거, 자, 이것이 전체가 다 금융부채가 돼요. 전체가 금융부채다. 이렇게. 자, 근데 그 외의 경우면은 이거는 지분 상품이에요. 주식이다 이거죠. 지분 상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당받을 권리가 비누적적이면, 비누적적이라는 얘기는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배당 성격이에요. 배당 성격. 이 배당 성격은 자본 쪽이지. 그러니까 여기 부채와 자본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금융상품이 되겠다. 이렇게. 복합금융상품. 이렇게. 자, 상환우선주가 나오면 발행자한테 의무가 있거나 소유자한테 권리가 있다면 원금은 부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 딸려있던 배당받을 권리는 누적적이면은 약속된 이자 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부채고, 만약에 비누적적이면은 결의하지 않는 이상은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에? 의무가 없지. 그래서 요거는 자본이다. 그래서 합쳐서 복합금융부채, 복합금융상품. 여기는 전체가 금융부채고.
자, 그러면 거기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상환 우선주는 발행자가 상환 의무를 보유자는 상환 청구권을 가진 경우. 여기서 일단 뭐가 틀렸죠? 요 멘트 자체가 and잖아, and.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환 우선주는 발행자가 상환 의무를 갖거나 보유자가 상환 청구권을 가진 경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쭉 이어서 하게 되면 and. 금융부채에 해당하며, 근데 비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니고요. 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그러니까 누적적일 때가 얘가 부채거든.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상환우선주에 투자를 했어. 그 상환우선주에 투자한 원금이 있는데 이 상환우선주에는 뭐가 있냐면 이자 받을 권리도 있어요. 근데 얘는 발행자한테 의무가 있거나 소유자한테 권리가 있다면 요 부분은 뭘로 보고? 금융부채로 보고, 그리고 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요건 이자가 아니고 배당, 요 배당 부분에 대해서 얘가 누적적이면 어떻게 돼요? 누적적이면은 이자를 다 소급해서 다 주잖아, 배당을. 그러니까 걔가 이자 성격이다, 이거죠. 이자 성격. 근데 만약에 이게 비누적적이면, 그건 이제 배당이다, 이거죠, 배당. 결의하지 않는 한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결합되어 있으면 금융부채고 전체가 요거하고 요게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금융상품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봐보세요. 전환사채, 신유권사채의 공통점은 별도 주금액이 불입된다는 것이다. 자, 전환사채는 별도 주금액이 불입되지 않죠. 전환사채는 별도로 돈이 불입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부채가 소멸하는 거야, 이게. 신주인수권보사채는 거기 나오는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별도로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환사채는 별도로 돈을 내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부채를 없애주면서 대신 주식으로 이 교환해서 받는 거지. 이렇게. 근데 신주인수권보사채는 부채는 부채대로 살아있고 별도로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별도 주금액 불입이 없고요. 신주유권사채는 별도 주금액이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미래 사건이나 거래의 발생 여부에 따라 부채의 존재 여부,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어야만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추정 부채도 부채로 잡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확정되어야만, 그게 틀렸죠. 확정되지 않아도 부채로 잡을 수 있다. 자, 8번에 부채는 기업으로 하여금 현재 의무를 가지게 하는 과거 사건, 즉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맞죠?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여야 된다. 자, 우리 부채에서 말하는 이 의무 있잖아요, 의무. 자, 이것은 법적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제 의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무는 두 가지지.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여기 말하는 법적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 계약상의 의무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 의제 의무는 관행, 회사의 정책 이런 것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란 거래 상대방에게 확정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라 한 계약상의 의무, 즉 채무를 말하는 거죠. 금융부채는. 근데 채무는 미래에 돈이 나가야 돼. 근데 거기 보면은 미래에 돈이 안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외상매입금, 미래에 돈 나가죠. 지급보험도 미래에 돈 갚아야 되죠. 근데 선수금은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 미래에 뭐가 나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받았어요, 이게? 그게 선수금인데 미래에 재화 용역이 나가는 것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금융상품은 뭐다? 미래에 돈이 나가야지. 돈 또는 우리 자기지분상품이 나가야지. 자, 선수수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선수금과 선수수익이 잘못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법을 적용할 경우 만기까지 유효이자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모두 매액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할인 발행됐을 때. 거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서 자, 할인 발행되게 되면 요것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 그래서 요것이 상각액인데 상각액이 매년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얼마만큼씩? 유효이자일 만큼씩. 만약에 12%면 요렇게 상각액이 그 다음 상각액은 거기다 유효이자 더한 것만큼 늘어난다 이거예요. 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자, 상각액은 매액이 증가하고요. 그럼 부채가 이렇게 매액이 이렇게 증가해서 장부가액이 자꾸 늘어나면 유효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지. 유효이자가. 에? 부채가 늘면 관련된 이자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채 이 할인 발행됐을 때 사채 이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과 유효이자 매액이 증가한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표로 그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액면이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유효이자가 있어요. 시장에서 부담이 더 적다. 그럼 이게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죠. 자, 할증 발행은 장부가액하고 요 유효이자하고 액면이자하고 상각액하고 이렇게 상각액하고 자꾸 장부가 줄면 유효이자도 줄고 액면이자는 똑같고 그 차이 나는 상각액은 커진다고 그랬고요. 액면이자라고 유효이자가 같으면 이것은 액면 발행된다고 그랬어. 액면 발행. 그러면 장부가 똑같고 차이가 없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더 달라고 하면 할인 발행된다고 그랬죠. 장부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유효이자도 늘고 액면이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 상각액은 매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예? 자, 11번 봐보세요. 사채 할인발 차금이나 사채 할증발행 차금의 상각은 유효이자법이나 정해법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틀렸죠. 우리 기준서는 유효이자법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정해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 자, 이거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 장부가액은 매액이 증가한다. 12번 틀렸고요. 13번에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 이자 지급액은 이자 지급액은 약속되어 있는 액면이자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든 똑같지. 그래서 13번 이자 지급액은 매액이 동일하죠. 사채 할증 발행의 경우 이자 지급액도 매액이 동일해요. 자, 14번의 사채의 할증 발행은 표시이자율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은 경우지 높은 경우가 아니고 할증 발행은 자, 15번에 할증 발행 시 유효이자법에 의해 상각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무조건 할증이든 할인이든 상각액은 매액이 증가한다. 예? 매액이 증가한다. 자, 16번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그때 말씀드렸죠? 자,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가액이 있어. 그럼 매입가액에서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더했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00원이고 이게 100원이면은 취득원가가 얼마가 돼요? 1,100이 되죠. 예?
그러면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자산의 원가에 더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가서 얘를 뭘로 처리하기 위해서? 미래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떨으려고. 감가상각 자산이면. 그러면 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럼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미래에 내가 약속된 거 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공정가치로 자금을 조달했어. 이렇게. 그럼 만약에 1,000원을 조달하고 미래에 1,300원을 주면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300이잖아, 이게. 근데 사채 발행비가 발생해가지고, 자, 사채 발행비를 차감을 해요. 요거 100원이다. 그럼 요거를 차감해. 그러면은 결국은 1,000원 조달해서 100원이 나갔으니까 나한테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900원이 됐지. 그러면 이 사채 발행비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했더니 이자가 얼마가 늘었어요? 100원이 늘었지. 즉, 처음에 자금을 조달할 때 사채 발행비를 이 공정가치에서 차감하면은 사채 발행비가 미래에 비용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 자산에서 매입가액을 집어넣어서 미래에 비용 처리하듯이, 네? 요 부대 비용을 더하는 이유는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공을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응시키려면 자산으로 잡아서 비용 떨어야 돼. 그러면 이 사채 발행비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조달해서 사용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채 발행비를 뭘로 뿌려라? 이자 비용으로 뿌려라 이거예요. 네? 이자 비용으로. 그럼 당연히 공정가치는 시장 이자율이고 사채 발행비까지 부담한 것이 그게 무슨 이자율이에요? 그게 유효이자율이야. 그럼 항상 시장 이자율보다 유효이자가 어때요? 사채 발행비만큼 이자가 더 늘어나 있겠지. 네?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시장 이자율보다 항상 뭐가 더 크다? 유효이자율이 더 크다? 네? 왜냐면 사채 발행비만큼 이자로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시장 이자율하고 자 유효 이자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장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율이 같은 경우는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고 요거는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고 맞아요? 요거 결국은 유효 이자율로 이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유효 이자율이 곧 시장 이자율이야 이게. 자 그래서 16번에 유효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보다 어떻다? 낮다가 아니고 뭐예요? 높다. 네? 자 17번에 사채를 중도 상환할 때 거래 비용이 없고 시장 가격이 사채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중도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사채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보다 크다면 자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크면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자율이 크면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지.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한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인데, 충당부채는 이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죠. 충당부채는. 그래서 거기 1번에, 자,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 안 해요. 근데 우발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산으로 인식한다.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식 안 해요. 자, 결론은 충당부채만 부채고 나머지는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 안 해요. 주속에 기재할 수는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할인하지 않은 이행가액으로 한다. 아니죠. 충당부채도 현재 가치 계산해. 그래서 할인해야지. 자, 세 번째 거 잘 나오죠.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실제 처분할 때 인식하는 거지 당겨서 인식하는 거 아니다.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자, 4번에 충당부채의 지출액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하게 되는 때 한해서 변제 금액을
자, 요 멘트 잘 나오는 멘트예요. 충당부채와 상계하여 나머지를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뭐가 틀렸어요? 자, 제3자 변제자산 이렇게. 자,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변제가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그때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자산으로 인식했을 때 이것은 한도가 충당부채를 한도로 이렇게. 그리고 상계하면 안 돼요. 상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상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자, 그 A라는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가공을 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해요. 근데 고객이 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를 청구했어요. 하자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원재료가 처음부터 불량품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 A하고 계약할 때 원재료의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변상해라. 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물건 팔았더니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원재료와 관련된 거야. 제3자가 변제를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내가 자산으로 별도로 잡아라. 에? 근데 내가 여기 수리비가 얼마냐면은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만약에 1,200이다. 그러면 200은 인식하지 말고 1,000원만 잡아라. 충당부채를 한도로 잡아야지 넘어가서 잡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 충당부채와 상계한다. 그거 틀렸죠? 상계하지 않고 그 충당부채를 한도로 해서 별도 자산으로 잡아라. 네? 별도 자산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째,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충당부채에서 자, 이 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자, 미래 사건을 감안해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 이 자산의 예상 처분이 이렇게 예상 처분이 고려하지 말고 측정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식 있어요? 인식에 있어가지고 여기 미래 예상 영업 손실 이렇게. 자, 미래 예상 영업 손실. 자, 이것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는 측정할 때 고려해라 마라. 여기는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인식하지 마라. 에? 얘는 금액을 측정할 때 요거를 고려하냐 마냐 이거고, 여기는 충당부채로 재무제표 올릴 거냐 말 거냐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다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문구에 다 미래자가 들어가 있어, 이게. 근데 미래자가 헷갈리잖아, 이게. 에? 자,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해라. 여기도 미래자가 나오지. 그래서 충당부채 만약에 이론 문제에서 지문이 나오면 헷갈리지 말아라. 에? 헷갈리지 말아라. 자, 다만 요 단 손실부담계약에 해당이 되면 손실부담계약. 자,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충당부채로 잡아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네 가지를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이 손실 부담 계약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충당 부채로 잡아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면은, 자,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별도의 수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유형은 확신 유형의 보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니고요. 용역 유형의 보증이지. 예? 용역 유형의 보증. 보증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보증을 하죠. 물건을 팔면 그 물건에 합의된 규격, 자,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처음에 이 제품의 10가지 기능을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아요. 그럼 10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 이게.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생기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증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팔고 1년간 보증해 준다는 얘기는 내가 물건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될 거다라고 팔았는데 그 보증기간에 하자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우리 바로 요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확신 뭐다? 확신 유형의 보증이다. 이렇게. 확신 유형의 보증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이 보증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내야 돼. 그럼 돈을 낸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이야. 네?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 샀어. 근데 내가 액정 깨질 것 같아. 그럼 그 액정에 대해서 서비스 받으려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돼. 네? 그 핸드폰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별도로 내야 되는 보증 서비스 받으려면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출 말고 더해서 받는 이 보증을 우리가 용역 유형의 보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용역 유형의 보증은 서비스 받는 대가 지불하고 서비스 받는 유형의 보증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대가를 주고 받는 서비스가 아니고 원래 그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우리 합의된 규격에 맞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수리해 주는 거예요. 네? 여기. 6번은 별도로 구매 선택권이 있고 그거를 별도의 수행 의무로 해서 이 제공되는 서비스면은 이거는 돈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라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니고 용역 유형의 보증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샀다, 보증 기간이 있어요. 뭐 3년이면 3년. 그 이후에 보증 서비스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증 기간은 확신 유형의 보증 기간이에요. 그 더해서 받는 게 용역 유형의 보증이야. 이게 돈 내야 돼.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매출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7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충당 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가 아니고요. 본문에 표시해 줘야지. 본문의 부채로 주석사항이 아니고 본문에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 충당부채 잡아주고 그리고 추후에 가능성이 낮아지면 충당부채를 환입시켜서 우발부채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 충당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자, 우리 이 할인율은 다 세전이야, 세전. 세후가 아니고 세전 이율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제3자와 연대해서 부담하는 경우 이것도 잘 나오죠. 제3자와 연대해서 부담하는 경우에 제3자가 이해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충당부채가 아니고 뭐예요? 우발부채야. 아니, 내 입장에서 내가 부담하는 거는 충당부채고 제3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우발부채예요. 자, 왜냐면 여러분 연대 의무가 뭐예요? 연대 의무가 A, B, C 이렇게 있어. 이게 나예요. 근데 여기 채무자가 있어. 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연대보증을 섰어. 연대보증을 이렇게.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안 갚으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은 아무한테나 전액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연대보증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 말고 이 사람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우발부채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 변제를 하게 되면 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럴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우발부채로 해서 주석으로 기재하지. 이게. 자, 11번.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지금 현재 충당부채로 잡는 것은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써드렸는데 여기 이거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해라. 이렇게. 자, 12번. 충당부채는 우발부채 동일해. 아니죠. 충당부채는 본문에 적는 거고 우발부채는 주석에 적는 거지. 자, 13번에 보면 의무는 언제나 해당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돼요. 상대방이 존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 대중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의무 이행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라고 하면 안 돼. 매우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매우자가 틀렸어요. 이거. 자, 해서 그까지 좀 보고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